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아무 곳이나 딱 펼쳐서 봐도 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전쟁과 네. 그래 관련이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전쟁에 이제 공포를 있게 하는 어떤 네, 그런 맞습니다. 효과도 있고 그 마약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작용을 하게 네. 되는지 네. 사람들이 왜 더 이렇게 마약을 찾게 네. 되는지를 근데 헤로인이 1900년대에 이제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헤로인보다 더 센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펜타닐이라고 하는 물질이 개발이 펜타닐. 되거든요. 1960년대에 개발이 되는데 그건 이제 피부에 붙이는 거예요. 패치로. 매치로 붙이는 거예요. 한번 붙이면 3일간 진통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암 환자나 아니면 뭐 무통 분만하는 사람, 그 무통 분만하는 사람들 이제 주사로 쓰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어떤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오냐면은 펜타닐을 씹어 먹는 거예요. 펜타닐 패치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패치제 2008년에 이제 사례 보고를 보면은 사망한 사람 입안에서 펜타닐 패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씹어 먹고 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식도 바로 앞에 이 인두 깊은 부분까지도 패치제 조각이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규모 전쟁이 네. 이제 벌어진다면 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가지고 약과 관련된 새로운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저는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또 오래간만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11월도 되고 했으니까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독서들 이제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저는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책을 요즘에는 많이 사드립니다. 많이 사드리고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맨날 이렇게 쌓여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지 그다음에 목차 보기도 이제 바쁜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이제 그래도 책들은 항상 이제 거실 어딘가에 쌓아놓으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하도 책을 안 보니까 다들 뭐 그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놓으면 그래도 뭔가 좀 봐라. 혹시 이제 뭐 엉뚱한 소리지만 이렇게 책이 많으면 뭐 책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좀 해보는데 근데 이제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쌓아놓은 책 중에서 한 권을 뽑아들더니 이제 뭐 하루 이틀 좀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아빠 이 책은 재밌어. 아빠 책은 재미없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책을 한번 뽑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싶었는데 마침 출판사가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번역했던 그리드라고 하는 전기와 관련된 책을 출판했던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교수님께서 또 시간이 돼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은 이제 백승만 진주 경상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상대 약대 백승만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저 방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되게 밀리터리 그다음에 군사 뭐 전쟁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 사실 되게 딱인 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많은 약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과정에서 또는 전쟁의 어떤 영향으로서 등장했다라는 그 내용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써주고 이제 계세요. 특히나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 한국 분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이 번역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쉽게 잘 다가오고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막 너 이거 궁금하지? 하면 알려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전쟁하고 약은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생각하면 가까운 주제긴 하지만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약대 교수님께서 이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해서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했나 이게 사실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약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전쟁과 관련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쟁이라는 이슈가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 전 국가의 역량을 총력전이니까요. 총집결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때문에 패션, 뭐 트렌치 코트 같은 건 전쟁을 통해서 개발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학 사조라든지 법률, 건축 대부분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의약품이 개발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네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약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정복을 하고,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전쟁도 바뀌기도 하고, 뭐 아편 전쟁이라는 약 이름이 들어간 전쟁도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셨다라는 건 사실 되게 대단한 이제 도약인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숱한 생각 하잖아요.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안 하게 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이제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이 책의 가장 저한테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전쟁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사실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 전격전 뭐 이야기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독일군이 빠르게 치고 들어갔지? 그러면은 각성제를 투여를 해서 맨날 며칠 동안 뭐 밤잠을 자지 않고 진격하게 했다. 그 이후에 뭐 부작용이 시달렸다. 네. 그러고 이제 끝나요. 근데 그 도대체 각성제가 뭔지, 왜 사용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 이제 잘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연합군이 이를테면은 독일을 이제 포위하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의약품 원래 수입하던 것들이 차단이 되니까 독일이 화학업체들을 동원해서 대체할 물질을 만들어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대부분 다 한 줄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한 줄짜리를 한 챕터씩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생물학 무기, 우리가 이제 패스트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마약,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아무 곳이나 딱 펼쳐서 봐도 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제 책을 한 권 쭉 쓰셨으면 다 이제 열심히 쓰셨겠지만 저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여기다. 그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챕터 이제 전쟁의 공포와 관련된 이제 PTSD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챕터를 쓰면서도 좀 재밌었고 자료 찾으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 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덩케르크 탈출 작전의 생존자가 살아남아서 그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병 치료제가 개발이 됐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신은 정말 정신의 영역이고 항상 상담이라든지 프로이드의 어떤 영역이었죠.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화합물 가지고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덕분에 또 다른 약물이 개발이 됐고 저 보면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보면 그건 정말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그런 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먹으면 죽는데 사람은 왜 안 죽지? 쥐약을 먹어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PTSD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항상 이제 있어 왔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후유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현대전, 근대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PTSD가 생겼고 그리고 가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은 별로 PTSD 이야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한국 전쟁 때부터 갑자기 맞습니다.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치료 병동도 만들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게 잘 포함이 이제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PTSD와 관련돼서 이 맨 마지막 챕터인데 그 전쟁이라는 극한 환경이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고 그 정신에 다시 이 약이라는 물질이 또 개입을 해서 바꿔놓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서술이 돼 있는데 저는 아스피린, 아스피린, 페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발명가 에디슨. 이게 이제 연결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챕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100년 전부터 이 제약 원료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독점 맞습니다. 이었구나. 네. 특정 업체가 이걸 잡고 흔들면 다른 업체들이 되게 네.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요. 예, 끌려왔다라는 네. 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요즘에도 좀 그런 게 있죠. 보면은. 그 100년 전에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스피린 원료 페놀이 이제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그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그렇죠. 에디슨이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다시 또 독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전쟁과 연결이 되거든요. 에디슨은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한 게 없어요. 어쨌든 다 그건 정말 천재 같아요. 그 예. 사람. 근데 그게 1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이 엄청 다라프림? 이슈가 되거든요. 네네.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이제 고양이 기생충부터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톡소플라스마 곤디라고 하는 네, 그건 좀 들어보셨죠? 그 고양이 몸에 기생을 하다가 고양이 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변을 치우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오래 키운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감염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 90%는 별 문제 없어요. 네네. 톡소플라스마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사실 감염돼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10% 환자들한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임산부에도 좀 영향이 네, 있고. 임산부에도 예.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시야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다음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기생충 치료제를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기생충 치료제가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인데, 다라프림. 네. 근데 그 약은 사실 1953년에 이미 개발이 된 약이에요. 거의 70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이게 2014년에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독점 판매권을 가져가거든요. 아니 53년에 만든 약을 네. 2014년에 독점 네. 판매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용도로 기생충 치료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톡소플라스마증 용도로서 이제 다시 또 용도 특허를 신청하고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게 권리를 물질 가져가는. 특허가 아니고 이제 네, 별도의 다른 그렇죠. 물질 특허는 이미 그 전에 끝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 새로 부임한 CEO는 이제 증권업계에서 일하던 재무 담당자였거든요. 이 사람 보니까 다 이제 숫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거의 1년 사이에 50배를 50배를 원래 한 15,000원 그 정도 하던 게 갑자기 75만 원으로 올라요. 그 감염증 때문에 복용하는 사람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먹어야 돼요. 계속. 가격이 50배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 2014년이면 이제 대선 힐러리 뭐 트럼프 그런 사람들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힐러리 같은 경우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처벌하겠다, 바로 잡겠다 막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제도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사람이 CEO가 부임하기 전에 증권업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를 턴 거예요. 지금 결국 잡아 넣었어요.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를 했군요. 네, 보면.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 넣었는데 그래도 이게 교정이 안 돼요.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털어보니까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제 못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약이 이제 이 튜링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 약을 팔려고 하면은 이제 동일한 효과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생동성이라고 네, 하는. 네, 잘 아시네. 생동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회사에다가도 제공 안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아예 그 생동성 시험 실험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과징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인도계 제약회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서 복제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의약품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좀 교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참 약이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뭐 요즘엔 뭐 바이오도 많이 나오지만 네. 이제 화학 물질인데 네, 되게 보편적이고 간단한 물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력이라는 게 되게 네. 세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 업종이라는 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 저희들 이제 2020년 코로나 초반에 빵 터졌을 때 네. 진단 키트 뭐 하는데 그 원료 물질들이 맞습니다. 뭐 로시나 이제 몇몇 네.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뭐 네.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제약은 독점이 강하다 싶었는데 교수님 책을 보면서 야 이 아스피린과 관련된 너무나 당연한 약인데도 이게 100년 전에 또 맞습니다. 우리를 괴롭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네, 그 2017년에도 이제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독점 판매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엘러간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인데 거기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안구건조증. 그러니까 좀 1970년대부터 개발된 면역 억제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로 그 건조증이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판을 했는데 다른 제약회사에서 보니까 야, 그 오래된 약인데 특허권이 유지되니까 맞느냐 그죠? 막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특허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인디언 보호 구역에 있는 그 인디언들 있잖아요. 예. 거기다 권리를 넘겨버리고 그러면 다른 제약회사가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인디언은 보호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 헌법상 그 보호 소송을 못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면 넘겨버리면 수익이 있나? 그 당시 한 1조 5천억 정도 매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 수익을 인디언들한테 받는 거예요. 대신에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는 배당금으로 주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거절이 돼요. 이거는 정당하지 불리하다. 않다.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특허가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디언들한테 접촉한 회사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그 다른 뭐 실리콘밸리의 그 IT 기업이라든지 다 그게 구멍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독점과 연결돼서 네, 어떻게든 독점하려고 약이라는 게 특히나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독점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 약이 있어야만 네. 효과를 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또 보다 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전쟁과 네. 그래 관련이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전쟁에 이제 공포를 잊게 하는 어떤 네, 그런 맞습니다.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부상병 치료할 네, 때 치료할 저희 뭐 때도. 스타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스타게 외쳐대죠. 스타게 이제 나오죠. 예, 네. 메딕을 외쳐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보면은 이제 마약 이야기가 참 재밌고 네. 그 다음에 그 마약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작용을 하게 네. 되는지 네. 사람들이 왜 더 이렇게 마약을 찾게 네.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 뭐 자기 파괴적인 본성인가? 네. 예, 뻔히 좀 알면서 그런 건 예, 있죠. 그 결과를 네. 달아가는데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 특히 미국의 어떻게 네. 보면 진통제 네. 이제 남용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일부 뭐 내용들은 좀 다루고 계십니다만 네. 어떻게 그 여기에 관련돼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약 문제가 이제 되게 네. 심한데 이런 이 마약과 관련돼서 교수님 어떤 생각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으로 이제 아편을 쓰다가 그래서 몰핀이 분리되고 그다음 네. 헤로인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은 책에 좀 설명을 많이 했죠. 점점 약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세지고 세지고 순수해지고 순수해지고 네. 양은 적어지고 네, 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마약으로 정의를 하려면 이제 중독성이 있어야 되고 내성, 그다음 금단성 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신체에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효과가 좋다고 사는 막 쓰지만 나중에는 중독되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이 폐인이 되는 그런 약들을 사회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용납을 할 수 용납할 수 있는 있죠. 되게 이제 네. 별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참 사람들이 이런 특이한 거를 찾아내는 것들은 네. 전쟁이라는 것들이 네. 이제 개입을 한다. 네. 예. 근데 헤로인이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헤로인보다 더 센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물질이 개발이 펜타닐. 되거든요. 1960년대에 개발이 되는데 그건 이제 피부에 붙이는 거예요. 패치로. 매치로 붙이는 거예요. 한번 붙이면 3일간 이제 진통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나 아니면 뭐 무통 분만하는 사람, 그 무통 분만하는 사람들 이제 주사로 쓰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래도 먹는 약이 더 좋은 거예요. 경구투여, 알약처럼. 알약처럼 하는 게 효과도 좋고 네, 약발도 잘 듣고. 네, 그게 이제 1990년대에 다른 의약품이 또 개발이 돼요.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이 시판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 미국 제약회사 책임도 좀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 약을 그냥 처방전을 주고 간단한 통증 환자한테도 진통제를 줘버리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그 아픈 환자, 간단한 통증 환자로 갔는데 처방전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나와요. 그럼 그걸 약국에서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하루에 뭐 한 알 먹으라고 했는데 효과가 좋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러면 2알, 3알도 먹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문제군요. 네, 그렇죠. 90년대부터 갑자기 마약 중독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잊고 지냈던 펜타닐까지 주목을 하는 거예요. 효과 자체는 펜타닐이 마약 몰핀보다 100배 정도 좋으니까. 몰핀보다 100배. 네, 엄청 예.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오냐면은 펜타닐을 씹어 먹는 거예요. 펜타닐 패치제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패치제 2008년에 이제 사례 보고를 보면은 사망한 사람 입안에서 펜타닐 패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씹어 먹고 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식도 바로 앞에 이 인두 깊은 부분까지도 패치제 조각이 좀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으니까. 나중에 근데 이게 2008년이잖아요. 그 10년 정도 더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펜타닐이 진짜 알약으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중국에서 어둠의 경로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아편 전쟁의 역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보복을 하고 있는 네, 뭐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아편 전쟁 유럽에서 제대로 당했다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패치제예요. 패치지. 패치제 처방을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 나름 자기들만의 성지를 찾아가지고 다 몰려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통에 한 박스에 10개가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커지다 보면은 진짜 중국에서 알약이 들어올까 좀 겁나요. 겁나는. 사실.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이제 상황이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하나 이제 궁금했던 그리고 잊어먹고 있던 사항들이 어딘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싶었는데 물어볼 분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났습니다. 네.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미국 네.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진주만 기습을 받고 이제 네. 의회에서 그 역사적인 유명한 연설을 하기 네. 전에 이제 원래 충농증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네. 그때 처방했던 약이 요즘으로 보면 마약성, 뭐 헤로인 계열. 그런 게 있죠. 예,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도 네.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입은 통증에 대해서 네. 되게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네, 강한 계속 걸 강하게 투여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서 그렇게 됐던 건가요? 지금처럼 규제가 심하진 않았어요. 마약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미국은 술에 대해서 더 엄격했잖아요. 금주령 같은 그렇죠. 것도 금지령도 내리고. 있었으니까. 정말 많이 알려졌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네. 뭐 헤로인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중독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헤로인 같은 경우 규제를 하지만 다른 마약성 진통제는 좀 수월하게 쓰는 편이었어요. 그만큼 약이 위험하다는 걸 잘 몰랐던 그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해서 원체 이제 진통제 수요도 원래부터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또 경험도 많고 전장에서 네. 이제 사용한 경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과 관련된 특히 전쟁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니실린 네. 이야기죠. 보통 이제 네. 저희가 페니실린 그러면은 플레밍이 파란 그 푸른 곰팡이 보고 만들었어. 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아니죠. 네. 보면은 그 네. 이후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그냥 발견한 거고. 발견이죠. 사실 네. 진짜로 이 약과 이 발명에 관련된 처절한 과정은 그 이후에 네. 이제 쭉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새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네.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요만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네. 이제 전쟁터에서 쓸 만큼 네. 이만큼 만드는 거는 네. 정말 어나더 차원이구나 네, 맞습니다. 싶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을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제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인가? 요즘에도 그런가? 이런 그럼요. 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은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라면 하나를 끓이는 거랑 라면 1000개를 끓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라면 1000개. 끓여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한 20개까지는 끓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그 20개 끓인 것도 정말 많이 끓인 거거든요. 예, 여러 신경 쓸 게 네, 많더라고요. 굉장히 다르고 그릇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예, 어떻게 써야 될지 스프를 몇 개 넣어야 되나? 넣어야 될지 예, 계란 예. 몇 개 넣어야 될지 그다음 나눠줄 때 불지 않게 어떻게 나눠줄지 뭐 그런 것들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의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 작은 암을 적게 만드는 거랑 많이 만드는 거랑 차이가 좀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요. 처음에 영국의 페니실린도 연구 개발할 때 처음에 적은 양만 있었다가 네.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역주행하게 되잖아요. 잊혀졌던 게 10년 지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서 대량 생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그래서 책에다 제가 소개를 했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게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물질로 탁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탁솔 있거든요. 그거 주목에서 뽑아내는. 예, 아시네요. 예, 네. 예. 그게 주목나무라고 하는 나무 껍질에서 뽑아내요. 근데 이게 1960년대 초반에 그 물질 찾아내거든요. 주목나무 껍질. 자연에서 채취를 해서 네. 찾아냈는데. 네, 예. 그 전에 대부분 좋은 건 식물에서 나왔거든요. 몰핀이든 코카인이든 오, 그렇네요. 퀴닌이든 대부분 식물에서 생각해보니 다 나왔어요. 나무 껍데기, 뭐 네, 이제 대부분 풀, 뭐 열매 이런 데. 네, 약뿐만 아니라 뭐 설탕이든 뭐 많은 것들이 식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도 커피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뭐 플랜테이션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대량 그렇죠. 재배. 대량 재배. 그 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식물
가능하다면 모든 식물에서 좋은 게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미국식이군요. 스케일이 진짜 스케일이 커요. 정말 다르네요. 정말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사원들 많이 농림부랑 환경부 그다음에 질병청 해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하다가 주목나무 껍질에 좋은 걸 찾아내요. 그래 이걸 테스트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죠. 오디션 때 일종의 그 당시에 나왔던 샘플이 한 30만 개 정도 넘는데 그 중에 1등한 게 이제 탁솔이에요. 탁솔. 탁솔이 항암제로서. 네, 정말 효과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1등한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려니까 화학적으로 너무 만들기 힘든 거예요. 사실 주목은 되게 안 크는 나무라서 네, 맞습니다. 많이 키우기도 어려운 나무죠. 많이 키우기도 힘들죠. 예. 그리고 주목나무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나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아마 주목나무가 텍스를 만든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딱딱 우리가 뭐 껍질을 막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은 나무 한 그루 좀 20-30년 된 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야만 한 번 복용할 양이 나온 거예요. 다 페니실린 이야기랑 똑같군요. 네, 보면은. 똑같아요. 예, 페니실린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네. 했는데 환자한테 폐혈증 걸린 환자한테 한 번 딱 한 번 투여 투여하면 끝나잖아요. 끝나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그 항암제 한 번 복용했다고 암 환자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정말 물질은 좋은데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걸 화학자들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목나무도 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종에서는 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잎에서 나온다. 그럼 훨씬 네, 좋죠. 그럼 훨씬 좋죠. 예, 매년 예. 재생산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탁솔까지는 아니고 탁솔 가기 전 단계의 중간치. 그렇더라고 해도 뭐 양이 우리가- 많으면 뭐. 예, 우리가 뭐 한 30단계를 가야 된다 하면 거의 29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니까 마지막 한두 단계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자, 약을 레고 블럭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20개의 피스짜리 레고 블럭이 텍스처리라고 하면은 한 18개까지 나온 거를 잎에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만 내가 더 네, 얹으면 두 개만 더 얹기만 하면 돼요. 그 두 개에다가는 이제 블록을 또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사가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텍솔을 만들려고 하다가 아니야, 텍솔은 이제 됐고. 잎에서 만들고 그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돼. 그럼 여기도 이제 만들긴 해야 되죠. 뒤에 붙여야 되니까. 그거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 끝판왕이 나와가지고 한 3단계 만에 딱 평정을 해버렸죠. 이 3단계 굉장히 효율적인 단계만에 만들었는데 그 사람 다 노벨상 받아요. 아. 2001년에. 그것만 가지고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예, 그 전부터 했던 연구를 예. 이제 쇼케이스처럼 보여준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언급한 이유, 그 샤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 교수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번 언급할 이유가 있는 게 최근에 노벨상 한 번 더 받아요. 2번을 받아요. 2번을 받아요. 야, 참 부럽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요즘 올해예요. 올해 노벨학상 3명 받은 그 중에 한 명.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이 역사가 딱 5명밖에 없거든요. 퀴리 부인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학계에 있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5번째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방금 탁솔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페니실린도 그렇고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전쟁할 때 보면 네. 나오는 패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한두 개 만들어 보는 거는 좀 어설프고 네. 남들보다 좀 못 만드는 것 같지만 일단 필요해서 이게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라고 하면 맞아요. 아까 그 뭐 30만 개 DB를 만들어가지고 네. 밀어붙여 보는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페니실린도 보면 네. 아까 이제 라면 끓이는 딱 비유가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설명 잘해 보다 보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 이걸 공기를 접하려면 이게 그냥 휘젓는 네. 것도 아니고 네. 뭔가 네. 근데 그 복잡 다단한 것들을 네. 1940년대 기술로 네. 불과 한 1-2년 만에 다 맞습니다. 달성을 해가지고 네. 그냥 전 세계 사람들한테 뿌린 거 아니에요? 네, 페니실린을 그쵸. 그러니까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되게 이제 네, 많이 그 들게 미국의 된- 생산량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제약에서의 네. 그 지배력은 엄청나죠. 거죠. 거의 전 세계 절반이고 뭐 군함 찍어내는 속도만 봐도 그것 때문에 그냥 유보트를 그냥 완전 압살할 정도였잖아요. 정말, 그렇죠. 엄청난 것 같아요. 미국의 생산량.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자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생물학전, 세균전 네. 이런 것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약, 네. 그로 인한 또 부작용 이런 네. 것들이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길지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되게 많았구나 싶은데 이러한 가정을 또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쟁이 네. 이제 벌어진다면 이제 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뭐 발전이 좀 네.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일단 그런 사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가지고 약과 관련된 새로운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저는 인공 혈액 쪽에서 아마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인공 혈액. 네. 지금은 또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네, 전쟁이 한참 심했던 시절에는 민간인들이 수혈을 해가지고 전장에 보내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평화로운 시기는 이제 군인들이 수혈을 해가지고 민간인에 보내줘요. 병원에 제공하잖아요. 네네. 그 비축량이 막 하루분이 되네 안 되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난리가 나죠. 네, 이 예.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다시 아마 민간인들이 소멸을 걷겠죠.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과연 그 공급량을 필요 수요량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인공 혈액이라고 하면 되게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심지어 2001년부터 남아공에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혹시 이제 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남아공 인공혈액 같은 거 쳐보시면은 바로 이미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들 뭐 전열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혈구 혈액의 그 가장 핵심은 적혈구잖아요. 그렇죠.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잖아요.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세포거든요. 세포 핵은 없지만 어쨌든 세포예요.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산소를 전달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데 헤모글로빈 단백질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소한테서 뭐 뽑아오는 방법도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혈구는 뭐 30일밖에 못 버티거든요. 뽑아놔도 30일 있으면 다 깨지는데 그래도 단백질은 남아 있거든요. 그 오래된 피에서 단백질을 가져와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아공에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만 넣어주는 게 적혈구를 넣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산소랑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하거든요. 강하게 결합하면 안 돼요. 적당히 결합해서 적당히 적당히 결합해야 되는데. 내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산화질소 같은 거 혈액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혈관을 좀 넓혀주는데 그거랑도 결합해버려요. 싹 빨아들여 네. 버리니까.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심장 관련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번 시판해 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한번 시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BC가 안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시국면이라면 사실은 전쟁 한번 고려할 만한 하겠네요. 피가 그러니까. 없으면 고려할 피가 만하죠. 없으면 네. 뭐 부작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쵸.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고려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더 좋은 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단백질만 만들었는데 이제 세포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차원까지 인공세포도 이제 가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줄기세포가 되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적혈구도 한번 대량 생산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네. 그렇겠네요. 사실 네. 혈액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 자체는 이 평시에 민간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쉽지 일인데 않죠. 네. 전장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가루 형태로 했다가 네. 그냥 식염수랑만 섞어서 네, 맞습니다. 투여를 하면 된다. 사실 전쟁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또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막대한 물량을 이제 동원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오키나와 전이었나요? 그때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채취한 전열이 얼음 박스에 담겨가지고 48시간 네, 내에 맞습니다. 전장 그 일선까지 네. 도착하는 그 물류망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부상당한 병력들을 살려내는 걸 보고 있으면 엄청나죠. 1945년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거를 태평양을 건너서 그거를 그 엄청나죠. 48시간 시간을 맞춰가면서 아이스 냉장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 보면 네. 정말 대단했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하려고 정말 뭐 성분혈이라든지 그런 연구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피에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연구도 많이 됐었고 적혈구, 혈장 내도 꼭 필요한 게 혈소판. 뭐냐. 네, 이제. 그러면서 HDL, LDL 같은 것도 이제 다 그렇게 연구가 되거든요. 저희 맨날 그 네, 건강 검진할 때 콜레스테롤. 괴롭히는. 네, 다 그거죠. 그런 것들 다 그때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개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는 되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전쟁은 전쟁, 그다음에 약은 약 네.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사실은 다 뒤집어 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겹쳐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또 네. 원동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약이라는 또 의학과 네. 관련되는 네. 이 분야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소개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정말 오래간만에 학교 가면서 봤어요. 야 이거 책이 페이지 수로 보면은 한 300페이지인데 판형이 이제 좀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 그러니까 뭐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출퇴근 시간 한 이틀
정도면은 아마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내용의 충실함, 그 다음에 보기 편안함,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를 다 잡은 되게 삼박자가 잘 맞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 그 원래 전공은 지금 현재 이제 약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네. 하시는데, 원래 연구하시는 분야는 이제 이쪽은 아니실 거고 어느 쪽이세요, 그러면? 원래 저는 유기화학자예요. 유기화학. 저는 약대를 들어서 졸업을 했지만 네. 약대의 큰 방향은 이제 화합물과 생물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제 사람이죠.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화학 쪽도 많이 하는데 저는 화학이 재밌어가지고 그쪽 일을 많이 했었고 연구도 하고 그걸로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기화학 재미없잖아요, 사실. 사실 다 어렵다. 유기화학 어렵게 그러면 다들 생각하죠. 절레절레 막 이제 네, 이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기화학도 어려운데 유기화학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는 건 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꿔볼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강의할 게 아니라 좀 재밌는 이슈들도 좀 넣어보자. 네네.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 성공사, 실패사 등 뒷담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보면은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약 넣게 됐고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화물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파킨슨병. 네, 예.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이제 뇌 세포가 제대로 작동 못해서 도파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치매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 치매도 연결이 되고 네네. 운동 기능도 상실되고 그래서 그렇죠. 옛날 권천수 알리 네,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보면. 네, 네네. 다 아시네요, 확실히. 네, 그 보면 이제 그 파킨슨병 치료제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증상 완화제는 좀 있는데 네네.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제가 만든 화물 중에서 그쪽 관련된 실마리가 좀 나와가지고 오. 그쪽 일을 좀 진행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한번 좀 기대해 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기도 했고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됐던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비타민과 네, 관련되는 각기병, 각기병 뭐 네.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를 떠나서 네. 생활하는 군인들, 그다음에 네. 전장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삽질도 많이 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월한 네. 또 연구자도 이제 네. 등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네. 일본이란 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뭔가 그 네. 브레이크스루한 그 네. 돌파구를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현재의 일본은 이 제약과 관련돼서는 어떤 지금 현재 일본도 수준이 엄청나죠. 엄청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 1위부터 10위에는 아마 일본 회사가 없을 건데 순위를 주로 조금 더 독일이나 스위스 네, 뭐 이런 게 스위스, 미국이죠. 예. 좀 더 순위를 넓히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포진이 돼 있고, 근데 그 시작이 거의 1900년대 초반까지 가요. 1900년대 초반에 뭐 정로환을 정로만 만드는 회사. 이 책에서 잘 소개해 네, 주신 그런 회사들이 저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계라고 하잖아요. 그 최초로 네네. 만든 회사가 일본이거든요. 네, 시판할 때 미국에 이제 초월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일본이고, 그다음 지금 정신병 치료제 제일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에블리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만든 약이고요. 여전히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전쟁을 이제 제대로 치러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관련되는 네. 뭔가는 여전히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갖고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이제 들어서 이제 네. 사실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 소개해드렸던 글로벌한 관점, 뭐 시각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그런 분야 책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번역서가 아니고 국내 이제 교수님께서 써주신 책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책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이제 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제 읽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다음번에도 혹시 이런 대중서를 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하셔야 되는데. 네, 관심은 많아요. 책을 써보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사실 어떤 좋으시겠다. 성과가 왜냐면 연구를 해서는 실패한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책은 어쨌든 쌓이잖아요. 페이지가 조금씩 나오니까 그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좀 책을 썼던 것 같고요. 네, 원고 네네. 초고 쓰고 퇴고하는 과정 자체도 되게 재밌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실력이 쌓인다면 또 다른 주제로도 한번 좀 네네.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 이제 겨울을 타다 오는데 뭐 다들 감기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곧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먹고 있는 뭐 아스피린부터 여러 가지 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드실 때도 한번 왜 약국에서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파는 거 하고 한 박스 까면은 다르지? 이런 것도 이 책 안에 정답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다음 연말에 또 한번 적절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책 말고 또 약 이야기로 제가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